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운동해도 팔뚝,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컬 운동, 악력기 뭐 다 해봐도 원하는 그 강력하고 꽉 찬 전완근은 뭔가 멀게만 느껴지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성장은 더디고 멋대로는 통증까지 찾아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핵심을 모르면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효율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운동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전완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커지는지 그 원리부터 좀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야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전완근이라는 부분이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골, 척골 두 뼈가 있어서 이걸 축으로 막 회전도 하고 되게 정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앞쪽이랑 뒤쪽으로 나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여러 층으로 나뉘는데 근육만 20회가 넘게 있어요. 층층이 쌓여서요. 20개요? 와. 네. 이것들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여야 우리가 뭐 손으로 섬세한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구 쓰고 뭐 이런 거 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 상완 요골근인가? 그거는 뒤쪽에 있는데 팔꿈치 굽히는 역할을 주로 한다면서요. 네.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또 뭐였더라? 장장근. 그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한 15% 정도? 네. 없어도 뭐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이 전완근의 기본적인 역할은 뭔가요? 가장 기본은 손목을 이렇게 굽히고 펴고 그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돌리고 회내 다시 위로 보이게 하고 회외 뭐 이런 움직임이죠. 아, 문고리 돌리거나 뭐 나사주이고 이런 거요? 네네, 아주 일상적인 동작들. 그리고 일부 근육은 팔꿈치 움직임에도 관여하고요. 와, 근데 손가락 움직임은 진짜 이건 뭐 예술 아닌가요? 글씨 쓰거나 악기 다루는 거 보면? 그렇죠. 천지굴근, 심지굴근, 뭐 총지신근 이런 전완근들이 진짜 오케스트라처럼 딱딱 맞아야 가능해요. 특히 엄지손가락. 이 엄지 움직임 때문에 인간의 손이 특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쥐는 힘, 그러니까 악력도요. 이게 그냥 꽉 쥐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악력기 잴 때처럼 꽉 쥐는 걸 뭐 크러싱 그립이라고 하고요. 열쇠 같은 거 엄지랑 검지로 딱 짚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핀칭 그립. 또 무거운 장바구니 같은 거 오래 들고 버티는 거. 이건 서포팅 그립이라고 해요. 그리고 병뚜껑 딸 때처럼 손목 비트는 힘까지 최소 4가지는 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전완근과 손의 협동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악력이나 전완근 힘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물건 드는 것 말고도 또 있나요? 그럼요. 뭐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하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립 능력에 이게 직결돼요. 아, 자립 능력? 네. 악력이 약하다는 게 어쩌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완근이 약하면 힘줄염이나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부상 위험도 커지는 거죠. 운동할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저도 웨이트 할 때 보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손아귀 힘이 먼저 풀려서 놓칠 때가 많거든요. 정확해요. 딱 그 잡을 수 없으면 들 수 없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악력이 약하면 다른 운동 능력 자체가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뭐랄까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어요. 아, 병목 현상. 네. 테니스나 골프 스윙 파워, 클라이밍에서 홀드 잡는 거, 격투기 할 때 그립 싸움 다 마찬가지예요. 전완근 역할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이게 약하면 뭐 경기력도 떨어지고 테니스 엘보 같은 부상 위험도 당연히 커지고요. 진짜 눈에 잘 안 띄는데 엄청 중요한 숨겨진 변수네요. 맞습니다. 기능적인 거 말고도 왜 그 셔츠 소매에 걷었을 때 보이는 탄탄한 전완근, 이거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롤업 슬리브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요. 그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힘이랑 건강함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작용하는 거죠. 뭐 진화력으로 보면 강한 전완근이 생존 능력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였을 수도 있고요. 오, 정직한 신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다들 전완근 키우고 싶어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런 시각적인 면, 또 기능적인 중요성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죠. 근데 이 전완근이 유독 키우기 힘들다는 말도 진짜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육 크는 원리는 뭐 똑같지 않나요? 기본 원리는 같죠.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기계적 장력, 근손상, 대사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자극이 전완근에도 똑같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전완근은 우리가 일상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지구력 위주의 지근 섬유 비율이 높을 거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다양한 근육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근섬유 타입도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고중량 저반복도 하고 저중량 고반복도 하고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회복이 빨라서 자주 운동해도 괜찮다는 말은요? 비교적 다른 큰 근육보다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매일 너무 강하게 조지면 그건 오히려 과사용 손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군요. 그리고 성장이 좀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유전적으로 근육 붙는 위치나 힘줄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섬유 비율 문제도 있고 또 일상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영양 잘 챙기고 쉬어주면요. 누구나 분명히 의미 있는 발달은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꾸준함이 답이군요. 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 이렇게 움직일 때도 팔꿈치 아래에서는 수많은 근육들이 진짜 정교하게 서로 힘 조절하고 손목 안정성까지 잡아가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렇죠. 네, 이게 참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몸의 어떤 경이로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팔뚝, 그러니까 전환의 구조를 좀 알면요. 운동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 앞면이랑 뒷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뼈랑 막으로 딱 구분되어 있죠. 그 각 부분을 또 자세히 보면 얕은 층 근육, 깊은 층 근육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효과적인 운동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앞면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근육들은 주로 우리가 뭘 쥐거나 당길 때 쓰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이랑 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굴곡을 담당하고 또 팔뚝을 안쪽으로 비트는 거, 회내 역할도 하고요. 네, 그렇죠. 팔뚝 안쪽 볼륨을 만드는 근육들이 딱 여기 모여 있죠. 그 표면 얕은 층에는요, 손목을 굽히고 또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중간 마디를 굽히는 근육도 있고요. 이런 얕은 근육들이 전반적인 악력에 영향을 꽤 주죠. 아, 악력이요? 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장장근이라고 앞면에 있는 근육인데 이게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아예 없기도 해요. 네, 없다고요? 와, 신기하네요.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들 하지만 되게 특이한데요? 그럼 그 아래 깊은 층 근육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깊은 층에는 이제 손가락 끝마디 있잖아요. 거기란 엄지를 아주 강하게 굽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심층 근육들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악력, 뭐랄까, 뭔가를 꽉 쥐어서 으스러뜨리는 듯한 그런 분쇄하는 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분쇄하는 힘. 네. 그리고 정교하게 손가락 조절하는데도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팔뚝 뒷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그럼 앞면이란 정반대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딱 반대죠. 손목이랑 손가락을 쫙 펴는 신전, 그리고 팔뚝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회외, 이걸 담당합니다. 아, 펴고 돌리고. 네. 그래서 팔뚝 위쪽이랑 바깥쪽 라인을 만드는 근육들이 주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면에는 손목이랑 손가락 펴는 주요 근육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여기도 깊은 층이 있겠죠? 그건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깊은 층에는 팔뚝을 그 바깥으로 돌리는 회외근이나 엄지손가락을 펴고 벌리는 뭐 그런 좀 더 정교한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이 팔뚝의 전체적인 윤곽을 다듬고 또 섬세한 손 움직임에 기여를 하죠.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상완 요골근이라는 근육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해부학적 위치는 팔뚝 뒷면에 속하는데 하는 역할은 주로 팔꿈치를 굽히는 거라니. 꼭 앞면 근육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게 특히 팔뚝이 중립 상태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치 들듯이 해모컬 자세죠? 그 자세로 팔꿈치를 굽히거나 아니면 손등이 위로 가게 해서 리버스 컬 자세로 굽힐 때 이 근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힘을 씁니다. 아하. 팔뚝 바깥쪽 만져보면 두툼하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완 요골근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이두컬, 그러니까 손바닥 위로 가게 하는 거요. 그것만으로는 이 상완 요골근이나 그 안쪽 상완근을 충분히 자극하기 좀 어렵고 해머컬이나 리버스컬처럼 바른 그립으로 운동하는 게 팔 전체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팔의 전체적인 두께감이나 균형 잡힌 발달, 이걸 위해서는 이 상완 요골근하고 상완근을 목표로 하는 그런 중립 그립 또는 회내 그립 운동이 꼭 필요해요. 들어보니까 손목을 굽혔다 폈다 좌우로 움직였다 팔뚝을 안팎으로 돌렸다 심지어 손가락까지 굽혔다 펴니 와 팔뚝의 움직임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많은 팔뚝 근육들, 특히 손가락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손목 관절이랑 손가락 관절 이 둘 다를 지나가요. 마치 여러 지점을 동시에 당기는 어떤 밧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 여러 관절을 동시에 지난다. 그렇다는 건 손목을 어떤 각도로 두느냐가 손가락으로 내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손목 각도에 따라서 쥐는 힘이 달라지고요. 반대로 손가락을 강하게 쥐는 동작 자체가 팔뚝 전체 근육에 상당한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손목만 위아래로 까딱까딱하는 운동보다 예를 들면 바벨 같은 걸 손가락 끝까지 살짝 굴렸다가 다시 꽉 쥐어서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손목 각도에서 악력 자체를 기르는 운동 이런 게 실제 기능적인 힘이나 팔뚝 발달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분쇄 스타일의 악력 운동이 그냥 단순한 손목컬 운동이랑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기능적인 움직임과 힘을 길러주는 거죠. 결국 팔뚝의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좀 입체적인 모양과 진짜 강한 기능을 위해서는 이 20개가 넘는 근육들 전부 앞면, 뒷면, 얕은 근육, 깊은 근육 다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면의 굴곡근 그룹은 주로 팔뚝 안쪽 볼륨을 만들어주고요. 뒷면의 신전근 그룹이랑 아까 말한 상완 요골근이 팔뚝 위쪽과 바깥쪽 모양을 주로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근육의 산명도, 우리가 데피니션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개별 근육을 잘 발달시키는 것과 함께 낮은 체지방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만큼 영양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전완근 발달 이 핵심 원리를 바로 좀 파고들어보죠.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근육 성장, 그러니까 근비대라고 하죠. 이건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작용하는 건데요. 첫째는 기계적 장력이에요. 근육이 저항에 맞서서 힘을 낼 때 생기는 그 긴장감이요. 아무래도 무거운 무게를 들면 더 많은 근섬유가 이제 동원되고 이게 단백질 합성을 막 자극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게든 횟수든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아, 점진적 과부하?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근육 손상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 무게를 버티면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작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덤벨을 천천히 내리는 동작. 이런 걸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때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근데 이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뭐랄까, 재건되는 거죠. 손상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요. 마지막 셋째는 대사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이건 좀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많이 하고 또 짧게 쉬고 이러면 근육에 막 젖산 같은 대사산물이 쌓이잖아요. 그 특유의 펌핑 느낌? 이런 상태가 근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호르몬 반응을 유발한다고 봐요. 결국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충분한 장력, 또 적절한 손상이랑 회복,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 이걸 좀 균형 있게 잘 활용해야 최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순히 무겁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볍게 펌핑만 하는 이런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성장의 핵심 열쇠 일부를 좀 놓치게 되는 셈이죠. 흥미롭네요. 근데 근육 크기 자체를 키우는 거랑 순수하게 힘, 그러니까 근력이 강해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력 향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신경계의 적응이에요.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비교적 빨리 힘이 세지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엔 금방 늘죠. 이게 주로 뇌가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근육 섬유를 동시에 딱 동원하고 더 빠르고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근육이 확 커졌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뭐랄까 컨트롤 타워인 신경계가
근육을 더 잘 다루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근섬유 자체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개별 근섬유의 크기가 커지는 그 근비대, 그것도 일어나고 특히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유리한 속근섬유, I형 근섬유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달하면서 최대 근력이 증가합니다. 이 속근섬유들이 근력 훈련에 좀 더 잘 반응하고 성장 잠재력도 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이런 원리들을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 전완근 운동에 적용하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고려해야 할까요? 뭐 무게 설정이나 반복 횟수 같은 것들이요? 네, 그건 목표에 따라 좀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주로 근육 크기 증가, 그러니까 근비대가 목표다. 이러면 보통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 이건 1RM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한 67%에서 85% 사이 무게로 6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게 기계적 장력이랑 대사 스트레스를 좀 적절히 조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총 운동량, 볼륨도 중요해서 주당 전완근 운동 세트 수를 한 10세트 이상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10세트 이상이요? 네. 반면에 최대 근력 자체를 키우는 게 주 목표라면 1RM의 85% 이상 되는 고중량으로 1회에서 한 6회 정도, 이 정도로 반복하는 방식이 신경계 적응하고 속근섬유 발달에 더 유리합니다. 아, 횟수가 확 줄어드네요. 그렇죠. 무게가 올라가니까요. 휴식 시간도 중요해요. 근비대 훈련 때는 한 30초에서 90초 정도로 비교적 짧게 쉬어서 대사 스트레스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좀 충분히 쉬어서 다음 세트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고중량 근력 훈련 때는 신경계 회복을 위해서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로 더 길게 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완근은 팔의 다른 근육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움직임도 다양하고 자주 쓰니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완근은 손목을 굽히고 펴는 것 말고도 뭐 손목을 돌리거나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작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운동이나 특정 반복수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각도랑 운동 방식, 그리고 다양한 반복 횟수 범위를 활용해서 다각도로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 다각도로.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무게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큼이나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놓는 거, 조절된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죠. 여기에 집중하는 거랑 또 손목컬 같은 운동할 때 손가락까지 완전히 쫙 폈다가 끝까지 말아지는 이 전체 가동 범위를 활용하는 게 전완근 성장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강조돼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성장 잠재력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아,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의 질, 특히 버티는 동작이랑 전체 범위를 쓰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자주 훈련해도 괜찮을까요? 전완근이 다른 큰 근육들에 비해서 회복이 좀 빠른 편이라서 주 3회, 많게는 뭐 6회까지 더 자주 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회복 능력에 따라 정말 다르고 또 자칫하면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관절은 소중하니까요. 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빈도를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좀 살피고 운동 종류의 변화를 주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운동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영양 섭취일 텐데요. 근성장을 위해선 어떤 점들을 챙겨야 할까요? 물론이죠.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충분해야 하잖아요. 일단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기본인데 보통 체중 1kg당 1.5g에서 2.0g 정도를 권장하고요. 이걸 한 번에 막 몰아서 먹기보다는 매 끼니 20g에서 40g씩 나눠서 섭취하는 게 근육 합성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회복을 돕는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칼로리 잉여 상태, 그러니까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잠 푹 자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보충제 중에서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가 근력이나 근육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완근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뭐 신경계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세포 수준의 변화, 운동 방식의 디테일, 그리고 영양 공급까지. 와, 정말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군요. 그렇죠. 단순히 무게만 열심히 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였네요. 팔뚝 두께 키우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해머컬을 하시잖아요. 덤벨로. 네, 그 중립 그립으로 잡는 거요. 맞아요. 손바닥 마주보게. 이게 그냥 일반 컬이랑 다르게 이두근보다는 그 팔 바깥쪽, 상완 요골근이랑 상완근, 거기를 더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팔뚝 두껍게 만드는 데는 이게 더 낫다고. 네, 그립 하나 바꿨는데 타겟 근육이 달라지는 게 재밌죠. 해먹걸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그 중립 그립 잘 잡고 팔꿈치는 몸통 옆에 딱 붙여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요. 아, 팔꿈치 고정? 네, 그리고 특히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와야 자극이 제대로 갑니다. 급하게 휙 내리면 안 되고요. 많이들 실수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무거운 거 들으려고 막 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동. 네네, 있죠. 그거랑 또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회회라고 하죠. 그러면 이두근이 더 많이 쓰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완 요골근 자극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 손목이 돌아가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덤벨 핸들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 쪽을 살짝 더 높게 위쪽으로 잡으면 악력 부담이 좀 줄어요. 그러면 목표 근육에 더 집중하거나 무게를 아주 약간 더 쓸 수도 있고요. 오, 그거 괜찮은 팁인데요. 팔꿈치 고정하고 손목 안 돌아가게 신경 쓰면서 그립도 살짝 조정해보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팔뚝 안쪽이요. 여기 볼륨 키우고 또 뭔가 꽉 쥐는 힘 있잖아요. 그 분쇄 악력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운동인가요? 맞습니다. 그건 주로 손목 굴곡근이라고 그 안쪽 근육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건 손목 컬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바벨이나 덤벨을 손바닥에 하늘보게 잡고 손목만 까딱까딱 위로 들어올리는 거죠. 아, 손목 컬. 이것도 알죠? 중요한 건 전완, 그러니까 팔뚝 아랫부분을 허벅지나 벤치 같은 데 딱 고정시키고 정말 손목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팔 전체가 들썩거리면 안 되고요. 아, 이것도 약간 논란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 왜 발을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굴렸다가 다시 쥐면서 올리는 거. 손가락 롤이라고 하던데. 아, 네네. 그거요. 정확히 아시네요. 그게 뭐 더 좋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방해된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는 건가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손가락 롤을 하면 손가락 굽히는 근육까지 같이 쓰니까 전반적인 팔뚝 매스를 키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근육을 쓰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그 손목 굴곡근 자체에만 딱 집중해서 자극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고립도가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그냥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롤을 좀 써도 되고 아니면 딱 손목 굴곡근만 조지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운동 목표가 뭐냐에 따라 최적의 기술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뚝 위쪽 그리고 약간 바깥쪽 라인. 거기는 또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여기도 따로 해줘야겠죠? 당연하죠.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손목 신정근이라는 근육들이 담당하는데 이름 그대로 리버스 손목컬, 그러니까 손목컬이랑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라면? 손등이 위로 가게? 네, 맞아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바벨이나 덤벨을 잡고 손등을 찬장 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손목을 펴는 거죠. 신전시킨다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완은 딱 고정해야 하고요. 이거 할 때 직선 바로 하면 손목이 좀 불편하던데?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바 있잖아요. 구불구불한 거. 그걸로 하면 손목 각도가 좀 더 자연스러워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손목컬은 근데 무게를 많이 치긴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굴곡근보다는 확실히 약하니까요. 근데 이게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균형이 훨씬 중요해요. 손목 안쪽 굴곡근이랑 바깥쪽 위쪽 신정근 힘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그 불균형 때문에 테니스 엘보 같은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생각도 못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쥐는 힘 키운다고 손목컬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 리버스 손목컬, 신정근 운동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팔뚝 건강하게 또 보기 좋게 균형 잡힌 발달을 원한다면 반드시 같이 해줘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팔뚝 두께를 위해서는 해머컬 같은 걸로 상완 요골근이랑 상완근을, 그리고 안쪽 볼륨이랑 쥐는 힘은 손목컬로 굴곡근을, 마지막으로 바깥쪽이랑 위쪽 라인 그리고 균형을 위해서는 리버스 손목컬로 신정근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챙겨야 진짜 제대로 된 전완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일종의 악력 삼중주 같은 느낌인데요. 오, 비유가 좋은데요? 네.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 악력 삼중주. 그러니까 1. 해머컬이나 리버스컬처럼 팔꿈치를 직접 굽히는 운동, 2. 방금 얘기한 손목컬, 리버스 손목컬 같은 손목 움직임 운동, 그리고 3. 추가적으로 쥐거나 크러쉬, 짚거나 핀치, 버티는 서포트,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인 악력 훈련, 이 세 가지 축을 골고루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 악력 훈련 자체도 따로 있군요. 그렇죠.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예를 들어 뭐 상완요골근 운동만 한다거나 아니면 핀치 그립 같은 특정 기능만 등한시하면 전체적인 팔뚝 발달에 불균형이 오고 잠재력을 다 못 끌어낼 수 있죠. 혹시 그 악력기 그리퍼나 두꺼운 밥 안 들어주는 팩그립 같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꼭 써야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아, 그런 특수 도구들요? 그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물론 악력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다가 특정 부분에서 정체기가 왔다든지 뭐 그런 특수한 목표가 있다면 아주 유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그냥 내추럴하게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바벨, 덤벨 운용만으로도 이 악력 3중주 원칙에 맞춰서 꾸준히만 한다면 충분히 전완근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균형 잡힌 접근이에요. 결국 생각해보면 전완근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팔뚝 굵기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잡고 문고리를 비틀고 무거운 걸 들고 버티고 이런 모든 기능적인 움직임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팔뚝을 만들겠다 이런 미적인 목표도 좋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활동하는 거나 뭐 특정 스포츠 있잖아요. 클라이밍이라든지 유도, 테니스 같은 거. 그런 데서 어떤 종류의 악력이나 손목 기능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 루틴을 좀 더 개인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그냥 다 하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내가 좀 더 강화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운동 종류나 뭐 세트 수라든지 강조점을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완근을 키우려면 결국 중요한 게 세 가지잖아요. 그 기계적 장력, 그리고 약간의 근육 손상, 또 대사 스트레스. 네, 맞아요. 여기에 이제 점진적 과부하와 특이성 원칙, 이걸 잘 적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전완근은 생각보다 다양한 반복 횟수에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5회에서 10회 이렇게 좀 무겁게 하는 것도 좋고 10회에서 20회 정도 중간 무게도 괜찮고 심지어 20회, 30회 이렇게 가볍게 해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30회까지도요? 네. 특히 근데 한 10회에서 20회 사이가 자극이랑 뭐랄까 피로도 관리, 부상 위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좀 균형이 잘 맞는 편이고요. 그래도 20, 30회도 효과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하. 그럼 뭐 프로그램 짤 때 이런 다양한 반복 범위를 좀 섞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주기적으로 좀 변화를 주는 게 정체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전완근은 다른 큰 근육보다 회복이 좀 빠른 편이라서요. 더 자주 훈련할 수도 있어요. 더 자주요? 얼마나 자주요? 어떤 자료들 보면 주 3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전완근의 지근섬유 비율이 높아서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버티는 근육이요. 와, 주 6회? 근데 이건 진짜 개인차게 크니까 자기 회복 능력을 꼭 봐야 돼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전완 운동은 주 1, 2회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팔 바깥쪽 그 상완 요골근은 주 2, 3회 정도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저희 같은 내추럴 훈련자는 일단 한 주 2, 3회 그 정도 직접 운동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네. 그게 현명한 접근법이죠. 이제 볼륨, 그러니까 총 세트 수를 보면요. 만약에 평소에 뭐 벤치프레스나 로우 같은 상체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전완근만을 위한 추가 볼륨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다른 운동하면서 이미 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션에 전완 운동을 뭐 한두 가지 이상 넣는 건 좀 과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중요한 건 회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나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RP 스트렝스 같은 곳에서는 주당 한 8세트에서 최대 24세트.
MAV라고 최대 적응 볼륨 기준으로 그 정도를 제한하는데요. 실제 운동 종류나 빈도에 따라서는 주당 총 8세트에서 20세트 정도의 직접 운동량이 될 수 있겠네요. 아, 그 RP 스트렝스의 볼륨 랜드마크 개념? 그거 흥미롭네요. 최소 유효 볼륨 MEV에서 시작해서 최대 적응 볼륨 MAV까지 갔다가 최대 회복 가능 볼륨 MRV에 가까워지면 살짝 줄여주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느낌대로 막 세트 늘리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체 없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되게 과학적인 틀이네요. 정확해요. 훈련 부족이나 오버트레이닝 피하는데 아주 좋죠. 운동 선택은 전완의 모든 주요 기능을 다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팔꿈치 굽히는 거, 손목 굽히고 펴는 거, 또 팔 안팎으로 비트는 거, 그리고 쥐는 힘, 악력까지요. 네. 다양한 움직임을 다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체 막으려면 주기적으로 운동 바꿔주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그 근육에 딱 집중하면서 전체 가동 범위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 가동 범위 중요하죠. 네, 뭐 팻 그립이나 핸드 그리퍼, 손목 롤러 같은 특수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하면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아, 그런 도구들. 휴식 시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10회에서 30회 정도 반복하면 좀 짧게 쉬는 게 그 펌핑감, 대사 스트레스 높이는 데 좋지 않나요? 한 60초에서 90초? 네, 맞아요. 그런 중간이나 고반복 운동 때는 짧은 휴식이 대사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좀 더 무겁게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저반복으로 할 때는요. 근력이나 근비대 자체를 위해서는 90초에서 한 2분 이 정도로 좀 더 길게 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저반복일 땐 더 길게요? 네. 결국 이것도 다음 세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걸 보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전완근은 세트 사이의 회복이 꽤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어떤 훈련이든 계속 성장하려면 점진적 과부하가 핵심이겠죠. 무게든 횟수든 세트수든 아니면 쉬는 시간을 줄여서 밀도를 높이든 자세나 가동 범위를 더 좋게 만들든 조금씩 계속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운동 일지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맞아요. 기록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손목 컬 할 때요. 손가락까지 이렇게 말아지는 핑거롤 동작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아,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 많죠. 네. 근데 제 생각엔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전체 가동 범위로 손목 컬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손가락 굴곡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랑 핸드 그리퍼처럼 악력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병행하는 게 좋다. 네, 왜냐면 손가락 굽히는 근육들도 되게 강력한 전완근이거든요. 풀 가동 범위 컬은 이 근육들을 꽤 많이 써요. 거기에 그리퍼 같은 걸로 아주 높은 강도의 특정 자극을 딱 더해주면 전완 안쪽 사이즈랑 최대 악력, 이 두 가지 모두를 키우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전완근 훈련할 때 팔꿈치 통증. 이거 정말 흔한 문제 같아요. 특히 뭐 테니스 엘보나 골퍼 엘보라고 불리는 그 팔꿈치 바깥쪽 또 안쪽 통증.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특정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면서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측상과염,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죠. 그리고 내측상과염, 골퍼 엘보. 이게 기본적으로는 과사용 증후군으로 분류가 돼요. 팔꿈치 주변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게 또 만성화되면 구조적인 변성이 오기도 하고요. 아, 변성이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요. 이것도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정중신경이 계속 압박돼서 손 저림이나 통증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좀 파고들면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어떤 점이죠? 단순히 많이 써서 아프다는 것 이상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근육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육 불균형이요? 네. 우리의 일상활동이나 많은 스포츠 동작들을 보면요. 손목을 굽히는 근육, 굴곡근을 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건을 잡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할 때도 그렇고요. 아, 그러네요. 반면에 손목을 펴는 근육, 신전근은 상대적으로 덜 쓰이게 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약해지기 쉽죠. 예를 들어 클라이밍 즐기는 분들 보면 손가락이랑 손목 굴곡근이 엄청 발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제 부상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훈련할 때 균형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앞뒤 근육의 균형뿐만 아니라 팔을 안쪽으로 비티는 회내근이랑 바깥쪽으로 비티는 회외근, 이것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 컬, 굽힘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리버스 손목 컬, 펴 운동도 꼭 같은 비중으로 해줘야겠네요. 네, 꼭 그렇습니다.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한 컬, 그리고 리버스 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케이블 머신을 활용할 수도 있죠. 또 악력기 사용해서 손가락 굽힘 근육 단련했다면 고무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손가락을 펴는 저항 운동도 같이 해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 편운 운동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팔뚝 굵기나 악력 자체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인 신전근이나 회외근 운동은 좀 소홀하기 쉬운데요. 장기적인 관절 건강이나 뭐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 소외된 근육들을 잘 챙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균형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네. 균형 잡힌 훈련 외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들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역시 준비 운동이랑 정리 운동이죠. 특히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로 근육 온도를 좀 높이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운동 중에는 당연히 정확한 자세, 이걸 유지하면서 통제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나 강도를 올릴 때는 점진적으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고요. 그렇죠. 갑자기 늘리면 안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통증은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운동을 강행하는 거? 이게 부상을 키우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죠. 저도 약간 찔리네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 이걸 통한 회복 시간 확보는 근육 성장뿐만 아니라 부상 예방에도 결정적입니다. 특히 그 힘줄 관련 통증 완화나 재활에 원심성 수축을 활용한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원심성 수축, eccentric contraction이라고 하죠.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버티는 형태의 수축을 말합니다. 버티는 거요? 네. 예를 들어 덤벨 컬을 할 때 천천히 팔을 내리는 동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심성 수축에 해당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 원심성 부하가 힘줄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힘줄 구조를 좀 더 건강하게 재배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오. 테니스 엘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타일러 트위스트 운동 있잖아요. 고무 받잡고 비트는 동작. 네, 본 적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원심성 운동의 예시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버티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상 예방 차원에서도 훈련 프로그램에 이런 원심성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네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운동 정보들을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시각적으로 따라하기도 쉽고 뭐 동기부여도 되지만 가끔은 좀 우려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인데 동시에 정보의 질이나 정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죠. 특히 피트니스 분야는 뭐랄까 시각적인 화려함이나 좀 자극적인 문구, 예를 들어 이것만 하면 뱃살 삭제, 뭐 이런 걸로 주목을 끄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특정 개인의 경험에만 기반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영상만 보고 정확한 자세나 뭐 적절한 부하 설정을 따라하기가 어려워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운동 같은 건 사실 없으니까요. 네, 없습니다. 온라인 정보는 분명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몸 상태와 목표에 적합한지를 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고 자신에게 맞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잡고 뭐 들고 비틀고 할 때 거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 게 이 팔뚝 근육, 전완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얽혀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훈련이나 뭐 부상 예방 이런 걸 하려면 일단 구조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기본이 되겠죠. 크게 보면 팔뚝 안쪽 있잖아요. 여기는 손목이랑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들, 굴곡근이라고 하죠. 네, 굴곡근 그룹입니다. 이게 악력이랑 관련이 깊고 또 팔뚝 두께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요. 그렇죠. 물건을 꽉 쥘 때 그 힘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두께에도 당연히 기여하고요. 그럼 반대로 그 바깥쪽은요? 팔뚝 바깥쪽? 아, 바깥쪽에는 이제 손목이랑 손가락을 펴는 신전근들이 있죠. 아, 편인 근육? 네, 굴곡근하고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손목 안정성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굴곡근하고 신전근 균형이 손목 관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보통 보면 굴곡근 운동은 많이들 하시는데 신전근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리스트 컬은 해도 리버스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손목 통증이나 심하면 부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테니스 엘보 같은 것도 사실 이 신전근 과부하랑 관련이 깊고요. 와, 그렇군요. 진짜 균형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팔꿈치 가까이 바깥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두툼한 근육 있잖아요. 아, 상완요골근 말씀이시죠? 네, 상완 요골근. 이것도 팔뚝 두껍게 보이는데 한몫하죠. 이게 주로 팔꿈치 구부릴 때 쓴다고 알고 있는데 또 특별한 역할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완 요골근은 특히 그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는 자세 있잖아요. 회 내 상태 네네. 혹은 엄지손가락이 위를 보는 뉴트럴 그립 상태. 이때 팔꿈치를 굽힐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힘을 써요. 아, 해머콜 같은 동작이요? 맞습니다. 딱 그 해머컬 동작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상완 이두근의 힘 전달 효율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때 이 상완 요골근이 딱 주도적으로 나서서 팔꿈치 굽히는 힘을 보조하고 또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다양한 그립에서 기능적으로 강해지려면 꼭 필요한 근육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각도로 컬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뚝을 이렇게 안팎으로 돌리는 거요. 회내, 쾌외. 네, 회내근과 회외근이죠. 문고리 돌리거나 병뚜껑 딸 때처럼 이것도 일상에서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랬습니다. 이 회전 기능이 생각보다 악력이랑도 관련이 깊어요. 회전이랑 악력이요? 네,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손목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는 손바닥이 위를 볼 때 회외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돌릴 때 악력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전원이 돌아가는 각도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쥐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냥 꽉 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각도에서 쥐느냐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악력도 그냥 꽉 쥐는 크러싱 그립만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짚는 핀치 그립도 있고 무거운 거 버티면서 드는 서포팅 그립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악력에도 결국 이 전원의 여러 근육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완 운동을 할 때 그냥 손목만 굽혔다 폈다 하는 리스트 컬, 리버스 리스트 컬만 할 게 아니라 네. 방금 얘기한 상완 요골근을 위한 해머컬이나 리버스 컬, 그리고 또 회내근, 회외근을 위한 운동까지 포함하는 게 기능적으로나 뭐랄까 심미적으로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진짜 균형이네요. 굴곡근, 신전근, 회내근, 회외근, 거기다 상완 요골근까지. 네, 전부 다요. 이 근육들 사이의 힘하고 유연성 균형이 잘 맞아야 손목이랑 팔꿈치 관절이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부상 위험도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발달하면 관절에 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그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미적으로도. 어느 한 근육만 막 불균형하게 툭 튀어나온 팔보다는 전체 전완 근육들이 조화롭게 발달했을 때 팔 라인이나 균형미가 훨씬 보기 좋죠. 아, 그렇죠. 전체적인 조화. 네, 단순히 그냥 막 크기만 키우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 비율과의 조화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꺼운이 증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전환의 회전 상태나 우리가 쓰는 악력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뭐 컬이나 로우 같은 운동 있잖아요. 거기서 의식적으로 그립의 너비나 각도 아니면 손목의 방향 같은 걸 조금씩만 바꿔봐도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네, 그것만으로도 전완근 발달이나 기능 향상에 뭔가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숨겨진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완근 키울 때 말이죠. 이 운동 강도, 볼륨, 빈도, 그리고 휴식 시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도 설정부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근육 키울 때는 뭐 5회에서 30회 반복 가능한 무게, 특히 10회에서 20회 사이가 딱 좋다고들 하는데 네, 그게 일반적이죠. 자극, 피로도, 부상 위험 따져봤을 때 균형이 잘 맞으니까요. 근데 전완근은 좀 달라서 20회에서 30회 이렇게 꽤 많이 반복해도 근육이 아주 잘 클 수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중량 저반복만 생각하시는데 전완근은 좀 예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근력 쪽인데요. 전통적인 근력 운동은 막 1회에서 6회 아주 무겁게 들잖아요. 근데 전완근은 아시다시피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 부담 때문에 그렇게 초고중량 저반복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부상 위험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10회에서 20회, 심지어 20회에서 30회 반복하는 그 범위가 전완근의 근력이랑 크기 둘 다 치우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반복을 많이 하는데 근력까지 좋아진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마 전완근의 그 생리학적 특성 덕분일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다른 큰 근육보다 피로에 좀 더 잘 버티는 지근섬유 비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국소적인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아하. 네, 그런 특성들 때문에 비교적 높은 반복수랑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짧은 휴식으로도 근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가볍게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강도는 확실히 높아야 해요. 강도요? 네, RPA로 치면 8, 9 또는 RIR로 1위 정도. 그러니까 세트 마지막엔 진짜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까 말까 딱 이 지점까지 몰아붙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거의 실패의 지점 가까이 가야 하는군요. 그 회복이 빠르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럼 훈련 빈도도 다른 부위랑은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다른 근육보다는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뭐 거의 매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매일은 조금 과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근육, 단백질 합성 생각하면 운동하고 한 48시간까지 활발하니까 대부분 주 2, 3회 훈련이 근비대에 효과적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완근은 회복이 빠르니까 초중급자분들은 주 2, 3회 정도가 적절하고 좀 더 수준이 높은 상급자나 뭐 악력 운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 4, 5회까지도 빈도를 높이더라고요. 와, 주 4, 5회까지요? 네. 특히 주간 총 볼륨을 높게 가져가려면 예를 들어 중급자 기준으로 주당 8세트에서 24세트 정도. 만약 전완근을 정말 우선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24세트에서 30세트까지도 보는데 이 많은 양을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 날에 나눠서 즉 빈도를 높여서 소화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운동할 때 꼭 여러 가지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운동에 집중하거나 주 2, 3가지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야, 주 5회까지 가능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면 세트 사이 쉬는 시간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분, 2분 이런 거랑 완전 다르겠어요? 회복 빠르니까 더 짧게 쉬어요? 바로 그겁니다. 전완근의 운동한 부위 자체에 그 국소적인 회복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세트 사이 휴식을 아주 짧게 예를 들어 10초에서 30초 이 정도로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초요? 엄청 짧네요. 네, 그 마요랩스 훈련 방식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짧게 쉬면서 근육을 계속 몰아붙여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자극이랑 볼륨을 쌓는 전략이죠. 마이오랩스. 네, 마지막 세트에서 느껴지는 그 타는 듯한 느낌? 펌핑감이 살짝 가라앉았다 싶으면 바로 다음 세트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효율도 높고 자극도 아주 강력하죠.
그럼 근력 운동할 때도 그렇게 짧게 쉬나요? 근력 운동 시에도 전완근 운동은 전신을 막 지치게 하기보다는 그 부위만 딱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국소 근육의 회복 속도에 맞춰서 휴식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운동하는 날과 다음 운동하는 날 사이, 즉 세션 간에는 그래도 최소 48시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다고 권장되지만 이것도 뭐 개인의 회복 능력을 봐가면서 조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와, 진짜 전완근은 여러모로 좀 특별한 근육이네요. 지금까지는 뭐 근육 자체 크기나 훈련 방법 이런 데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 힘을 내는 데는 근육 크기 말고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요? 아,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신경학적 적응 문제인데요. 신경학적 적응이요? 네. 근력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 단면적, 즉 크기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가 근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이 신경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운동 신경 단위를 동시에 동원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신경 신호를 더 빠르고 강하게 보내는 능력, 그리고 여러 근육들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그 협응력,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진짜 힘이 세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고강도 훈련, 가령 최대 들 수 있는 무게, 1RM의 한 80% 이상으로 훈련하면 저강도를 훈련했을 때랑 근육 크기 증가는 비슷할지 몰라도 신경계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해서 근력 자체의 향상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 그냥 무조건 무겁게 드는 운동만 하면 신경계가 알아서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기능적 특수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능적 특수성이요? 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예를 들어 암벽 등반할 때 손가락 끝으로 바위 틈을 꽉 쥐는 그 핀치 그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단순히 손목만 까딱거리는 리스트컬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트컬로 전완근의 전반적인 힘은 물론 세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핀치 그립이라는 특정 동작에 필요한 신경 경로는 그 동작 자체를 연습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해요. 아, 그 동작 자체를 연습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뭐랄까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즉 근육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즉 신경계를 최적화하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하는 활동에서 요구하는 특정 움직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해야 실제 그 활동에서의 기능 향상, 우리가 전이성이라고 부르는 게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근육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결국 전완근 훈련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말씀드린 강도, 볼륨, 빈도, 휴식 시간, 이 변수들을 개인의 목표와 또 회복 능력에 맞춰서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걸 넘어서 목표하는 특정 움직임에 필요한 신경학적 적응과 기능적 특수성까지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전완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완근 운동을 할 때 말이죠. 단순히 그냥 팔뚝을 키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악력 같은 힘 자체를 기르고 싶은 건지 혹은 특정 운동 능력을 좀 개선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굴곡근, 신전근, 그리고 상완 요골근까지 이 다양한 근육들을 좀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 균형점.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 안쪽, 그러니까 굴곡근 강화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바깥쪽, 신전근은 좀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불균형이 팔꿈치 통증 같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 흔해요. 단순히 보기 좋은 팔뚝을 넘어서 팔의 어떤 기능적 안정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대표적인 운동 몇 가지를 좀 짚어볼까요? 우선 손목 컬,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서 바벨이나 덤벨 잡고 손목을 위로 이렇게 감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굴곡근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팁이 그 무게를 손가락 끝까지 살짝 굴렸다가 다시 꽉 쥐면서 감아 올려서 전체 가동 범위를 쓰는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전체 가동 범위 활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리버스 손목 컬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잡고 손목을 들어 올려서 신전근을 단련하는 거죠. 아, 반대로. 네, 방금 이야기한 그 굴곡근과의 균형을 위해서 이건 꼭 챙겨야 할 운동입니다. 해머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거 덤벨을 망치처럼 잡고 하는 이 컬 동작, 팔뚝 바깥쪽, 특히 그 상완 요골근을 두껍게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팔뚝 위쪽의 볼륨감을 살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종류뿐만 아니라 그립의 변화를 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바보다 좀 두꺼운 팻 그립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같은 컬이나 로우 동작이라도 악력이랑 전완근 전체의 활성도가 훨씬 높아져요. 아, 팻그립. 저도 써봤는데 와, 확실히 잡는 것만으로도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네, 전완근에 정말 강렬한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파머스 워크. 무거운 무게 양손에 들고 그냥 걷는 거잖아요. 이게 전신 효북력은 물론이고 버티는 힘, 그러니까 서포팅 그립이랑 전완지구력을 기르는 데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운동들을 우리 목표에 따라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할지 그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팔뚝 크리를 키우는 근비대가 주목적이다. 그러면 손목컬, 리버스 손목컬, 해머컬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자극을 주는 운동들을 고루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이때 중요한 게 근육의 긴장이 유지되는 시간, TUT라고 하죠. 타임 언더 텐션. 이걸 의도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TUT라면 혹시 뭐 천천히 내리고 올리는 식으로 시간을 늘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손목컬을 할 때 내리는 동작, 그 신장성 수축을 한 3-4초에 거쳐서 천천히 통제하고요. 그리고 정점에서 잠시 멈춰서 강하게 쥐어짜는 식으로요. 아, 그냥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목표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 이걸 유지하는 것이 근비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력 자체가 목표라면 전략이 또 다르겠네요. 이건 그냥 무조건 무겁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고중량을 다루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요. 악력기 훈련이라든지 팻 그립을 이용한 데드리프트 홀드나 파머스 워크처럼 버티는 능력, 그리고 그 원판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드는 플레이트 핀치 같이 특정 그립, 핀치 그립의 힘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훈련들이 효과적이에요. 최대 근력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목표에 따라 전략이 세분화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굴곡근, 신전근 균형 외에 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울봉 순서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균형 측면에서는 손목컬과 리버스 손목컬의 훈련량이나 강도를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해머컬이나 리버스 컬로 상완 요골근도 충분히 단련해야 전체적인 균형미가 살죠. 그렇죠. 운동 순서는 보통 전완근이 작은 근육이다 다른 큰 운동 후에 마지막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만약에 전완근 발달이 정말 최우선순위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인 운동 세션 초반에 배치해서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와, 운동 순서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군요. 운동 종류나 순서 외에 전완근 훈련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운동 다양성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 종류만 바꾸는 걸 넘어서요. 그립의 형태, 예를 들면 두꺼운 팻 그립이라든지 수건을 감아주는 타월 그립 같은 거. 아, 타월 그립. 네. 그리고 움직임의 평면, 손목을 굽히고 펴는 것 외에도 안팎으로 돌리는 회내회, 좌우로 꺾는 편의 동작 같은 거요. 그리고 수축 방식, 무게를 들고 버티는 등척성 수축까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전완의 모든 근섬유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발달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이야. 예를 들어서 덤벨 한쪽 끈만 잡고 손목을 안팎으로 돌리는 운동은 회내근과 회회근을 강화하는 아주 도우 방법이죠. 단순히 운동 가지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립, 움직임 방향, 수축 방식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점인데 전완근 운동의 효과는 코어나 어깨 안정근 같은 주변 협응근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아요. 아, 정말요? 네. 몸통이 불안정하면 전완에서 제대로 힘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그 플레이트 핀치처럼 아주 특정한 핀치 그립 강화를 목표로 한 훈련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병뚜껑을 딴다거나 혹은 다른 스포츠 활동에서의 예상치 못한 수행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표했던 것 이상의 좀 광범위한 기능적 전이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전완근 운동하면 보통 그냥 팔뚝 굵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을 완전 달라져야 해요. 그냥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루틴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뭘 위한 전완근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어떤 움직임인지, 또 어떤 그립을 쓰는지,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는지 이걸 알아야 거기에 딱 맞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예를 들어 암벽 등반 같은 경우엔 진짜 전완근의 극한 시험대 같아요. 온갖 모양의 홀드를 계속 붙잡고 버텨야 하잖아요. 정확해요. 강력한 근지구력은 뭐 기본이고요. 순간적으로 홀드를 탁 낚아채는 힘, 그러니까 접촉 강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암벽 등반가들이 쓰는 그 행보드, 다양한 홈파인 훈련보드 아시죠? 아, 네네, 알죠. 네. 그거란 캠퍼스 보드 같은 걸로 특정 그립이랑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와, 그럼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 미끄러운 슬로우포 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잡기 어려운 거요. 네. 그런 마찰력이랑 몸의 균형이 중요할 때는 손가락을 펴서 잡는 오픈핸드 그립 훈련이랑 코어, 어깨 안정성 훈련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결국 전완근이 몸 전체의 힘을 손끝으로 쫙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힘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 그럼 주짓수나 유도처럼 상대를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래플링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플링에서는 상대방 도복이나 몸을 놓치지 않고 계속 컨트롤하는 능력, 그러니까 압력, 지구력, 이게 생명이죠. 오랫동안 꽉 쥐고 버틸 수 있어야 해요. 아, 그래서 선수들 보면 팔뚝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훈련이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제 도복 느낌하고 비슷하게 수건 같은 걸 걸고 하는 풀업이나 로우, 아니면 그 굵은 로프 오르는 거 있잖아요, 로프 클라이밍. 네네. 아니면 일반 바보다 훨씬 두꺼운 팻 그립을 써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요. 이게 바로 그립 특이성 원칙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아, 실제 잡는 거랑 비슷하게. 네, 실제 사용하는 그립 환경이랑 유사하게 훈련해야 실전에서 딱 효과를 보는 거죠. 반면에 복싱처럼 치고 빠지는 타격기에서는요. 타격기는 또 다르군요. 네, 펀치를 날릴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안정성,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그걸 또 전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와, 펀치력에도 전완근이 그렇게 관여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리스트 컬, 반대, 리버스 컬이나 손목 자체를 강화하는 운동들, 너클 푸시업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럼 라켓 스포츠 쪽은 어떨까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라켓 스포츠에서는 라켓을 좀 섬세하게 다루는 적절한 악력 조절 능력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한 스트로크를 위한 손목의 힘, 안정성 이런 게 필수죠. 또 공에 스핀 먹이려면 손목을 안팎으로 비트는 힘 있잖아요. 아, 네네. 회내, 회외. 네, 그 전환의 회내 회외 근력도 중요하고요. 아, 손목 스냅이나 스핀에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군요. 네, 그래서 덤벨이나 저항밴드 같은 걸로 손목을 위아래, 컬신전, 안팎, 회내 회외, 또 좌우, 요측, 척측 편의로 움직이는 이런 다양한 방향의 훈련이 핵심이에요. 야구나 소프트볼도 비슷해요. 투수는 구속이랑 제구를 위해서, 타자는 빠른 배트 스피드랑 파워를 위해서 각자 좀 다른 방식으로 전완근하고 손목을 단련해야 하는 거죠. 이야, 진짜 스포츠마다 요구하는 전완근의 역할이나 능력이 정말 천차만번이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필요에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계속 얘기 나눈 것처럼 해당 스포츠의 움직임 분석이 필수예요. 어떤 동작에서 전완근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죠. 네, 움직임 분석. 둘째는 아까 그래플링 예시에서 나왔던 그립 특이성이고요. 라켓 핸들 두께라든지 도복 재질이라든지 실제 사용하는 조건하고 비슷하게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움직임 분석이랑 그립 특이성.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 스포츠나 활동에서 가장 자주 실패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벽 등반하는데
특정 종류의 홀드만 잡으면 자꾸 떨어진다. 아, 네. 그럼 그 홀드랑 비슷한 그립 훈련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전완근이 단순히 그냥 힘만 내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힘을 손이나 도구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점. 이걸 이해하고 이 전달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결국 스포츠 선수든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이든 전완근 훈련의 목표는 단순히 팔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능 향상이랑 부상 예방,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거죠. 특히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스포츠나 아니면 직업 환경에서는 한쪽 근육만 너무 발달하거나 뭐 굴곡근이랑 신전근 불균형 같은 거요. 아니면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단순히 강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과 필요에 딱 맞는 그런 스마트한 전완근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아닐까요? 전완근 부상, 이거 피하려면 팔의 구조랑 움직임을 좀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완근, 손목, 팔꿈치, 이게 뭐랄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목 움직이는 근육들하고 또 근육이랑 뼈를 잇는 힘줄, 뭐 뼈끼리 연결하는 인대까지. 아, 특히 손목이 그 요골, 척골, 그리고 작은 뼈 8개던가요? 수근골. 네, 수근골이요. 이걸로 되어 있어서 뭐 고관절 같은 큰 관절보다는 구조적으로는 좀 덜 안정적이랄까? 그런 면이 있죠. 맞아요. 그 구조적인 불안정성,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손목이 안정적이려면 인대나 힘줄 같은 그런 연부 조직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정말 약간의 기술적 실수 아니면 자세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런 연부 조직이 꽤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생각보다 큰 부상으로 확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특히 그 손목 새끼손가락 쪽에 TFCC라고 있잖아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팔을 이렇게 비틀거나 할 때 아니면 체중 실을 때 손목 안정성이나 충격 흡수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복잡한 구조들이 운동 중에는 구체적으로 뭐랄까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걸까요? 손목이 기본적으로 굽히고 펴고 또 좌우로도 기울고 팔 전체를 이렇게 안팎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손목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힘이 전달되는 방식, 이거인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들 때 말이죠. 다리나 등, 가슴 같은 이런 큰 근육에서 만들어진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에는 전완이나 손목을 통과해서 바벨이나 덤벨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완은 힘을 막 만드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힘을 옮겨주는 중요한 통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만약에 데드리프트나 로우 같은 동작에서 등이나 다리 근육이 먼저 지쳐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막 전완이나 손목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억지로 보상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전완 구조물들은 애초에 그런 주된 힘 생성기가 아니라 그냥 통로로 설계된 거라서 갑자기 과도한 부하가 확 몰리면 급선 부상이나 아니면 계속 반복되면서 과사용 손상이 생기기 너무 쉬워요. 뭐랄까, 좁은 길에 갑자기 큰 트럭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아하.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손목 중립 자세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손이랑 손목, 전완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하는 그 자세요. 네, 그 자세. 이 자세가 힘 전달에 가장 안정적이고 뭐 생체역학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인대 같은 데 무리도 덜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 보니까 중립 손목 그립으로 했을 때 그냥 손목 꺾어서 편 상태로 잡는 것보다 손목 기능이나 근력도 더 좋고 통증도 덜 느꼈다, 뭐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게를 든 상태에서 손목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굽혀지거나 혹은 뒤로 확 젖혀지거나 옆으로 꺾이면 특정 힘줄이나 인대, 심지어 신경에 스트레스가 막 집중되니까 부상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운동 중에 생기는 손목 부상 중에 거의 90%가 압박성 부상이라고 하고 대부분 손목이 뒤로 이렇게 젖혀진 자세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90%나요? 와. 네, 특히 그 벤치프레스나 푸시업 할 때 손목 확 꺾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흔하죠. 네, 그런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런 자세는 또 수근간 증후군이나 건염 위험도 높일 수 있고요. 또 발을 얼마나 세게 쥐는지, 엄지손가락 위치는 어떤지, 이런 그립 기술 자체도 손목의 힘이 어떻게 분산되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완과 손목의 어떤 해부학적 특징? 특히 뭐랄까, 본질적인 불안정성이랄까요? 네네. 그걸 좀 인지하고 힘이 우리 몸을 어떻게 통과해서 전달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부상 없이 운동하는 길의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손목 중립 자세,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완을 그냥 단순히 단련해야 할 근육으로만 볼 게 아니라 큰 근육에서 만든 힘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통로로서의 역할? 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운동하는 건 그냥 근육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운동하실 때는 한번 좀 의식적으로 내 손목 각도가 어떤지, 힘이 어떻게 팔을 타고 흘러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어쩌면 그 감각 자체가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 보면 이 전완근이나 팔꿈치 아니면 손목 이쪽에 좀 불편하다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이게 그냥 근육 좀 썼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신호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 보는 건 아무래도 힘줄 문제예요. 보통 이제 힘줄 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과부하 때문에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건염이라고 하죠. 혹은 염증은 없는데 조직 자체가 좀 약해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 이걸 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리프터 엘보우나 테니스 엘보우 같은 말들이 생긴 거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들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팔꿈치 안쪽 통증 있잖아요. 리프터 엘보우. 이건 보통 무거운 컬 동작이나 아니면 풀업, 로우 자엄, 뭔가 꽉 쥐고 당기는 동작들. 그럴 때 손목을 안으로 구부리는 근육이랑 그립을 아주 강하게 쓰면서 주로 생깁니다. 이 손목 굴곡이 좀 과도하게 반복되면서 힘줄에 무리가 가는 거죠. 아, 그립이랑 손목 굽힘근. 네, 반대로 팔꿈치 바깥쪽 통증, 그 테니스 엘보우는요, 주로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하고 관련이 깊어요. 예를 들면 리버스 컬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드는데 손목을 편 상태로 계속 쥐고 있을 때요. 이럴 때 손목을 펴는 근육들, 그중에서도 특히 단요축수근 신근이라는 힘줄에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컬이나 프레스할 때 손목 각도가 좀 안 좋은 것도 흔한 원인이고요. 그렇군요. 팔꿈치뿐만 아니라 사실 손목 자체도 통증이 오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손목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손목도 문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무거운 거 들다가 손목이 확 꺾이는 경우 있잖아요. 과신전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리프팅 실패했을 때 좀 어정쩡하되 이걸 받치려다가 인대가 늘어나거나 심하면 찢어지는 인대 염좌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통증도 있고 붓고 멍들기도 하고 손목이 좀 불안정한 느낌도 들고요. 아, 인대 문제일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면서 가끔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러면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줄여서 TFCC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 파열을 좀 의심해봐야 합니다. TFCC요? 그건 어떤 때 다치기 쉬운가요? 이게 보통 손목에 체중이 실리는 동작, 그러니까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요. 아니면 중량을 든 상태에서 손목이 좀 비틀리는 힘을 받을 때, 그때 손상되기 쉬운 부위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프다 이런 느낌 말고요. 저리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는 증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좀 결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신경포착 증후군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운동에서 피곤한가 보다, 단순 근육 피로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특정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떤 자세에서 계속 압력이 가해진다거나 심지어 근육이 커지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신경이 눌린다니 좀 걱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운동 중에 손목을 계속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손목 터널이라는 좁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운동 때문에도 생길 수 있군요. 그렇죠. 증상으로는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절반 정도까지 저리거나 좀 감각이 무뎌지고 심해지면 물건 쥐는 힘도 약해지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예는 팔꿈치 쪽인데요. 컬이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벤치프레스도 그렇고요. 팔꿈치를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동작들. 이런 자세는 팔꿈치 안쪽에 있는 터널, 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척골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걸 주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아, 팔꿈치 쪽에도 신경 눌리는 게 있군요. 이건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이제 약지랑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고 무뎌지는 게 특징이고요. 때로는 전환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뻗치기도 하고 손놀림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서툴러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 증상은 그냥 두면 만성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갈 수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운동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근육 불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디빌딩 할 때 이두칼처럼 손목을 안으로 구부리는 운동, 즉 굴곡근 운동에만 너무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손목을 펴는 운동, 신전근 운동은 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근육만 너무 발달하거나 좀 뻣뻣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근육 그룹 간의 힘이나 유연성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는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나 덜 유연한 쪽 구조물에 부담이 더 쏠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줄 문제 같은 과사용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균형이 중요하네요. 그럼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특히 좀 조심해야 할 그런 위험 요인들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과사용입니다. 충분히 쉬지 않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게 제일 크고요. 다음으로는 부정확한 자세, 특히 그립을 잘못 잡거나 손목 각도가 어색하게 꺾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운동 강도나 양, 그러니까 볼륨을 확 늘리는 것. 이것도 위험하고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근육 불균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이죠. 그리고 준비 운동 제대로 안 하거나 스트레칭 소홀히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조직들을 부상에 좀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그냥 어디가 아프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통증이나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까? 그 배경, 그 기전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손목하고 팔꿈치는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 쉽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혹시 운동하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단순히 어디가 아프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 움직임 패턴 중에 어떤 부분이 이 문제를 일으켰을까 하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부상 예방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운동할 때 보면 이 전완근 통증,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부상을 피하려면 역시 운동 기술부터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그 중립 손목 자세, 이게 핵심이라고들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프레스나 컬, 로우 같은 동작할 때 손목이 너무 이렇게 앞뒤로 꺾이면 안 되고요. 전완부터 손까지 가능하면 일직선을 유지하는 자세죠. 아, 이게 사실 생체역학적으로 보면 힘줄이나 신경에 가해지는 그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줘요. 그래서 손목 꺾지 말라고 하는 거였군요. 그럼 혹시 도구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리스트컬 할 때 같은 경우요? 네, 그럼요. 그 이지바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굽어 있는 바. 그걸 쓰면 손목이 좀 더 자연스러운 각도가 돼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너비도 은근히 중요해요. 그립 너비요? 네, 예를 들어서 바이셉 컬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깨 너비로 잡는 게 대부분 사람들한테 제일 편하고요. 또 무거운 중량 다루기에도 그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립을 줄 때 압력은 어때요? 저도 가끔 보면 막 발을 엄청 세게 주는 데스 그립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게 되던데 이것도 피해야 할까요?
네. 만약에 특별히 악력 자체를 막 키우려는 훈련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꽉 쥐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피로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발을 좀 단단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면 엄지손가락으로 발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 썸머라운드 그립이라고 하죠. 그걸 권장하고요. 네네. 엄지 빼고 쥐는 썸리스 그립은 아무래도 발을 놓칠 위험이 크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랑 그립 신경 썼으면 운동 시작 전 단계, 준비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보면 동적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전완근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하죠. 동적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 말인데요. 이게 해당 부위로 가는 혈류량도 늘려주고 관절도 부드럽게 해주고 또 근육을 본 운동에 맞게 딱 깨워주거든요. 아, 미리 좀 워밍업을 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상 위험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손목 가볍게 돌려주거나 전환을 안팎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동작들. 이런 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쭉 누르고 가만히 있는 정적 스트레칭. 그거는 운동 전에는 그럼 별론가요? 네. 운동 바로 직전에 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근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꽤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 운동 끝나고 쿨다운 할 때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별도로 유연성 훈련하는 시간에 따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준비 운동까지 마쳤으면 이제 본 운동인데 근육 성장의 기본 원리, 그 점진적 과부하 있잖아요. 이걸 전완근에 적용하려니 이게 워낙 작은 근육이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맞아요. 전완근이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이고 또 힘줄이 많아서 이게 과사용 부상에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반복수, 세트수 이런 걸 늘려갈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네. 정말 조금씩 아주 작은 단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이런 몸의 신호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하죠. 그리고 RP라고 아시죠? 운동 자각도. 이걸 활용해서 그날 컨디션에 맞게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과훈련을 막는 데 좋은 방법이에요. RP.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 말씀이시죠? 전완근처럼 좀 빨리 지치는 부위는 특히 유용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데드리프트나 로우 같은 등 운동할 때 그때 이미 전완근이 간접적으로 상당한 자극을 받거든요. 맞아요. 쥐는 힘 때문에. 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전완근만 타겟하는 운동의 양은 이런 간접적인 자극까지 다 고려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당 총 운동 볼륨을 잘 관리하고 한 4주에서 8주 정도마다 일부러 운동 강도나 양을 좀 줄이는 기간, 부하 감소 기간이라고 하죠. 이걸 가져서 힘줄이나 인대가 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만성적인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전완 운동을 막 너무 과하게 추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혹시 운동 외에 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손목 보호대 같은 거요.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손목 보호대. 이게 확실히 무거운 중량을 다룰 때는 손목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쓰거나 가벼운 무게에도 계속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손목 주변 근육이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좀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내추럴한 손목 근력 발달에는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양날의 검이군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고중량 세트에서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평소에는 오히려 리스트컬이나 해머컬 아니면 악력기 운동 같은 걸로 전완근 자체의 힘을 꾸준히 기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이게 운동할 때만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치고 마우스 쓰는 그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손목이 꺾이지 않게 키보드나 마우스 위치 잘 조절하고 또 중간중간 좀 쉬면서 가볍게 스트레칭해서 긴장 풀어주고 이런 인체공학적인 고려들이 쌓이면 전완근의 부담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중 기술이나 준비 운동, 또 점진적 부하 관리,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활동들이에요.
키보드 치는 방식, 물건 잡는 습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전완근의 회복 능력이나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어쩌면 훈련만큼이나 이런 일상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부상 예방에 숨겨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전완근 부상이 생겼을 때 말이죠. 예전에는 프라이스 원칙 이걸 많이 따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게 폴리스 원칙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텍션,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은 비슷한데 레스트 대신에 옵티멀 로딩, 그러니까 최적 부하 개념이 들어간 게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프로텍션, 보호하고 옵티멀 로딩, 최적 부하 주고 아이스,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거상 이 순서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쉬는 거, 레스트가 강조됐는데 이게 길어지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거나 좀 뻣뻣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너무 쉬어도 안 좋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그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주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주는 게 특히 힘줄 문제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꼼짝 않고 있는 것보다는 통증이 허용하는 선에서 살살 자극을 주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만약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찌릿 하고 통증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멈춰야겠죠. 그럼요. 즉시 멈추고 왜 아픈지 원인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자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나 손목 각도 같은 거? 정확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죠. 자세를 고쳤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는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다는 건 지금 하는 부하가 몸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좀 과하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찜질 얘기도 있잖아요. 초기에는 냉찜질, 만성일 땐 온찜질. 네, 보통 다치고 나서 한 이틀, 길면 사흘까지는 냉찜질이 좋아요. 붓기랑 통증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통증이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다거나 할 때는 오히려 운동이나 활동 전에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 좀 돕고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 대응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들도 중요할 텐데요. 스트레칭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네, 기본이죠. 전완근, 그러니까 팔뚝 앞쪽 근육이랑 뒤쪽 근육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팔 쭉 뻗고 손바닥 위로 해서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 또 반대로 손바닥 아래로 해서 손등 쪽을 가볍게 눌러주는 거. 다 아시죠? 네네, 알죠. 중요한 건 이것도 통증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한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세게 확 늘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스트레칭 말고 또 요즘은 그 근막 이완 도구들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폼롤러나 작은 공 같은 거요. 아, 자가 근막 이완, SMR이라고 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폼롤러나 라크로스 볼 같은 단단한 공으로 팔뚝 근육을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유독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네, 있죠. 막 소리 지를 정도로 아픈데. 그렇죠. 그 통증 유발점을 찾는 건데요. 여기서 좀 더 효과를 보려면 그냥 누르거나 문지르지만 마시고 그 아픈 지점을 딱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아니면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거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냥 가만히 누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깊은 곳에 유착이나 뭉친 게 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직들이 좀 더 잘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팁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꾹 누르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신경가동 기법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건 좀 생소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신경 있잖아요. 우리 몸의 신경. 이게 주변 근육이나 다른 조직들 사이에 끼거나 좀 눌려서 통증이나 저림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신경 가동 기법은 그 신경이 주변 조직들 사이에서 좀 더 부드럽게 잘 미끄러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신경을 스트레칭하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강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조절된 움직임으로 신경이 스르륵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정중신경, 척골신경 이런 특정 신경에 맞춰서 고안된 동작들이 있는데 한 5번에서 15번 정도 가볍게 반복하고요.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이 막 느껴지면 바로 멈춰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 근육이나 힘줄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야 이 신경 가동기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신경을 직접 건드린다기보다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재활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최적 부하 개념이 여기서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힘줄 문제 재활에서는 이 점진적인 부하 증가가 정말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통증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근육 길이는 그대로 두고 힘만 주는 운동 있죠. 벽을 민다거나 주먹을 꽉 쥐고 버틴다거나 이런 걸로 시작해서 통증을 좀 관리해요. 버티는 운동이군요. 네. 그러다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등장성 운동으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가벼운 아령 같은 걸 들고 움직이는 거죠. 근육 길이가 변하면서 힘을 쓰는 운동. 이것도 아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게나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 실제 스포츠 동작처럼 좀 빠르고 폭발적인 움직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같은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은 괜찮은 건가요? 어느 정도 통증까지 활용되는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운동 중에 약간의 불편감, 한 10점 만점에 2, 3점 정도의 가벼운 통증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운동 끝나고 나서 24시간 안에는 가라앉아야 해요. 만약 운동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운동 끝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음 날까지 계속 아프다면 그건 부하가 너무 강하다는 신호니까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기준이군요. 그럼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막 바로 예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당연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죠. 첫 번째는 통증을 유발했던 동작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아니면 방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 같은 걸 꾸준히 해서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팔꿈치나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고요. 네, 일단 범위 확보.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근력 강화인데 이것도 아주 가벼운 저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야 해요. 아까 말한 등척성, 등장성 운동 순서대로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실제 내가 필요한 움직임?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면 스윙 동작, 이런 기능적인 움직임이나 스포츠 특정 동작을 아주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다시 해보는 겁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전 과정에서 통증이나 붓기 같은 몸의 반응을 계속 잘 살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관리하다가도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걸 레드 플래그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통증이 정말 너무너무 심해서 참기 어렵다거나 갑자기 팔이나 손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다거나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경우요? 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팔이나 손목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변형된 것 같다거나 아니면 감각 이상, 그러니까 막 심하게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거나 또 다친 부위가 막 뜨겁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처럼 감염 증상이 의심될 때 이런 경우들은 단순 근육통이나 힘줄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골절이나 인대 파열, 신경 손상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병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까요? 과도 여러 개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일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평가를 받고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인 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뼈나 인대, 힘줄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면 정형외과, 특히 손목이나 팔꿈치 쪽 문제면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운동하다 다친 거라면 스포츠 의학 전문의, 또 수술보다는 재활이나 통증 관리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만성적인 통증으로 넘어가거나 기능 회복이 좀 더딜 때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치료사요? 네, 물리치료사는 개인의 상태에 딱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고 도수치료 같은 수기요법도 해주고
통증 관리 방법이나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교육도 해주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하도록 돕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